자, 이제 과세거래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했었죠. 이 과세거래라는 건 물건을 팔았다,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군가는 받아서 납부해야 되니까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기는 건데, 이 재화의 공급에서는 실제로 재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나 혹은 우리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계약이나 혹은 교환 혹은 우리 경매로 통해서 넘기거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걸 그냥 실질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건을 팔고 인도했으면 그 대가를 받을 때 우리가 내가 판매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10%를 거래 징수를 할 거니까 과세 거래가 되는 건데, 근데 이 간주 공급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물건이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판 걸로 간주를 하겠다는 게 간주 공급이에요. 그럼 판 걸로 간주한다는 건 그 판 걸로 간주하는 금액의 10%를 우리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직매장 반출 하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시가를 가진다, 그리고 증빙을 해줄 대상이 없어서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건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자가공급이었는데, 자가공급은 자기 자신한테, 우리 사업자 자신한테 팔아버린 걸로 해서 시가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건 과세사업에만 쓴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면세사업에 쓸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있는데, 불공제 사유가, 그럼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쓰겠다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면세사업으로 용도를 전환시킨다면 그걸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 우리가 비용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구입이든 유지든 아니면 그 임차를 하든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말라는 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건 여기에 쓸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용용 소형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재화를 썼다면 그걸 너 자신한테 시가에 팔아버렸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예외사항이었죠.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건 맞아. 그래서 자가공급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건데, 위치가. 그런데 이건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가가 아닌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다른 간주공급들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이것 우리 사업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직매장이나 이렇게 사업장끼리 서로 물건을 옮길 때에 그때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다면 같은 한 사업자의 사업장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장에서 이동할 때는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원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으로 사왔는데 이걸 직매장으로 보내면 직매장에 그 원가로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팔아버린 걸로 하면 저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똑같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그럼 직매장에 매입세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직매장 반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세표준을 시가가 아닌 원가를 가지고,
그 원가를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매장 반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고 하면 가산세 대상으로 나중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나중에 다시 제가 또 언급할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한 군데서 다 세금을 다 합쳐서 내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점은 납부하는 걸 한 군데서 다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우리가 실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한다면 그때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름에서 기억을 하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자체에 총괄납부 제도라고 적혀 있죠.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신고는 각각 하는 거야. 그래서 총괄해서 납부만 한다고 대놓고 적어놨다 생각하시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적혀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이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럼 느낌이 조금 구분이 오겠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르고 다 다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공장이든 본사든 직매장이든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은 우리 그 불공개 사유에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그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 공제받지 말라는 우리 세법상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받았다는 건 과세사업과 관련 있게 쓰겠다는 의사표현인데 직원이든 대표이사든 누구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써버리도록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이걸 시가로 팔아버렸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제가 작업 3종 세트라고 표현한 이유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가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나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 이런 데 쓰는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자, 사업상 증여도 우리 불공제 사유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말라고 적어뒀잖아. 그럼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었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가지고 거래처에 주면 이건 사업상 증여한 걸로 해서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오는 원가의 10%를 공제 못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내가 판매하는 시가의 10%를 내가 부담해서 내야 되면 더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도 있고 징벌 효과도 섞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본사인데 가맹점이든 뭐 지점이든 그런 곳에 이제 고객들이 견문품이나 이런 걸 봐야지, 증정품을 좀 받아 써보든지 견문품을 봐야 제대로 된 물건을 살 거잖아. 그래서 가맹점에 견문품을 보내주고 그런 거는 다른 가맹점에 준 거지만 다른 사업자한테, 그럼 사업상 증여로 보이지만 견문품 준 거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매체를 일으키기 위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폐업시 잔존 제한은 우리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폐업하는 날에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한 걸로 해서 한다라고 했죠. 그럼 폐업한 날에 공급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시험에서 다음 중 공급 시기가 틀린 거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폐업시 잔존 재화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리고 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막 신기한 글들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폐업한 날에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았다. 그날이 공급 시기예요. 우리 공급 시기도 봤었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죠. 폐업한 날 팔았다더라. 그날이 공급 시기도 잡을 거예요. 그럼 그때 재고 자산은 시가다.
고정자산은 시가 아니더라. 지금 그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고정자산은 시가 아니더라. 재고자산은 시가더라.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훌륭할 것 같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적 양도는 다음 페이지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갈게요. 자, 용역의 공급에서는 일단 가공 계약의 경우로 봤을 때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어제 제가 천을 염색하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럼 염색 공장 입장에서는 천 공장에서 염색 의뢰할 때 천도 주고 염색약도 주면 정말 나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용역의 공급이 되죠. 그런데 염색약처럼 이런 내가 주요 자재를 쓴다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우리는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죠. 아마 어제 이거 읽어보신 분은 한참 읽다가 이해하시면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말한 그걸 결국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용역의 공급인데 건설업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적어놓은 거예요. 부담,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기준점을 잡고 읽기가 힘들도록 좀 많이 적혀 있어요. 세법들이. 자, 그럼 다음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아닌데, 그런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은 시가로 과세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과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우리 법인세법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상식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법은 무조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특수관계자하고 뭘 했다면 너네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악의적으로 거래한 걸로 무조건 봐서 전부 다 시가를 하라 그래요. 그런 규정 때문에 용역의 무상 공급도 정말 좋은 마음이라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시가로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주 공급은 현실적으로 자가 공급만 하는 게 아니고 과세가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과세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포착된 적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기 애매하니까 간주 공급이 그렇게 잘 등장 안 하고 무상 공급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재화의 수입. 자,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출할 때는 영세율, 수입할 때는 그럼 세금 부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관장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에 세율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거래 징수하고 국내에 유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그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라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개념 이해가시죠? 그럼 수입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어제 제가 보세구역에서 국내 사업자 넘어오는 이 위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게 수입 시기가 아니고 세관장한테 각종 세금 다 주고 보세구역에서 물건이 인출될 때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이제 우리는 수입된 날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시기가 그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자, 공급 시기. 자, 208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에서 일반적인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할 때예요. 물건 넘길 때. 자, 제가 어릴 때 일했던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이제 물건을 거래처에 막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자세금계약서 이런 것 나오기 전이었어요. 다 이제 종이로 할 때였는데 거래처에 물건 보내야 되면 제자리 오른쪽에 박스가 쫙 깔려 있어요. 마지막 테이핑 안 하고 하나만 접고 내보면은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로 제 옆에 쫙 깔려 있었어요. 왜 그렇게 깔아뒀냐면 어디에 갈 곳에 그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제가 우리 송장의 역할도 있고 총구서 역할도 있고 영수증 역할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역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칼질하면 안 잘리는 옆쪽으로 해서 딱 뚜껑 열면 잘 보이는 곳 있죠. 거기에 붙여놓고 뚜껑 닫고 테이프 바른 후에 제일 위에 세금 계산서 제중 적어서 동그라미 해서 보냈어요. 정말 물건 보내면서 같이 세금 계산서 발행해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긴 하겠죠.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다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넘기는 소유권을 넘기는 건 맞지만 이동을 해서 주는 게 아닌 경우들 있죠. 그때는 그 상대방이 이용 가능할 때고 그거 아니면 우리 서로 팔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이 거래 형태별에서 보면 세법은 우리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다 받았던 외상했던 할부로 했던 관심은 없는데 그냥 단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는 서로 다르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냥 외상 판매하고 똑같이 인도 시점 한 번에 그냥 공급 시기로 보고 끝내고 어제 우리 과세 표준할 때에 단기 할부 판매나 그냥 외상 판매는 공급 시기가 한 번이니까 과세 표준을 그 거래 금액 총액을 한 거였어요. 대가 총액을 전부 다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한 번 발행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6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를 끊었죠. 그러면 한 번 발행하면서 3,600만 원에 36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한 번에 발행해주고 그럼 1차로 받은 돈을 뺀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매일 매출 전표에 써놓고 돈 받을 때마다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지우면서.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는 그렇게 하지 않고 36개월 할부를 3,600만 원짜리를 36개월 할부하면 100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럼 36번 받기로 했으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날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100만 원을 세금 계산서로 36번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해 주고 110만 원씩 계속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36개월 할부를 했어요. 그럼 3달 동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총 받는 금액이 얼마야? 방금 110만 원씩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36개월 할부하면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받는 게 33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걸 인도 시점에 총액으로 해서 3,600만 원에 36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360만 원을 가져다 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총 받은 건 330밖에 안 되는데 부가세 예수금이 360이 되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할부 매출은 이제 계약서에 있는 대로 실제 받은 금액만큼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나중에 그 중간 지급 조건부도 문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몇월 며칠 날 계약금 얼마, 몇월 며칠 얼마, 몇월 며칠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어요.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죠.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 금액을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아래 분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폐업시 잔존재화, 얘도 좀 기억하시고, 폐업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산적일이 공급시기예요. 그래서 산적일 기준 환율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게, 산적일이 공급시기니까 이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다음 영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하지만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재화의 공급과 방식이 똑같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구액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야기하는 거, 간주임대료. 그리고 1년 이상, 이익과세기간 이상이랑 1년 이상에 거쳐서 선불이나 후불로 대금을 한 번에 받을 때는 그냥 1년에 4번 나눠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일에 가지고 오는 거니까 1기 예정, 2기 예정,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신고서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자고 영세율하고 면세제도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영세율 제도하고 면세제도하고 완전 다른 제도라는 거 느낌 이제 있으시죠? 이 두 개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안 되어 있다는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영세율은 수출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과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0%의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이 안 보였을 건데, 이제 저와 같이 오늘 매일 매출 전표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영세율은 공급가액 얼마에 세액은 0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0% 세율 곱해서 세액 0원을 낸 거거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원을. 근데 면세는 공급가액 얼마에 부가가치세가 없죠라고 그래요.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거고, 얘는 0원의 세액이 나온 거예요. 세율이 0%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아니죠. 과세표 안 파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받을 수가 없는데,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완전 면세가 되는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라는 걸 안 해주잖아요. 자기가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 필요만 없는 거지, 내가 과거에 부가세 부담한 걸 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도 과세품을 많이 쓰겠죠.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전부 다 과세예요. 면세 사업자가 사무실 빌렸다고 해서 부가세 안 주냐? 그거 없죠. 왜냐면 건물 임대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니까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내가 수출을 한다면 영세율 적용받아서 환급 받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면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 포기를 하면 몇 년간 못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3년간 돌아갈 수 없다. 이론에 자주 나왔어. 제가 3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포기하면 하고 돌아가려면 3년 걸려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간이가세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뭔가를 내가 포기를 했다면 돌아갈 때는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 라임이 있으니까. 즉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돌아가려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 또 하나 더, 이제 미래도 또 비슷한 이야기 할 건데,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하는 건 다 해줘야지. 혜택 있는 건 다 줄 거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설마
수출하는데 수출에 성공했는데 1년 동안 8천만 원도 수출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작년이면 4,800만 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하는 순간 이 사업자는 세무서가 알아서 그 다음 과세 기간에 당신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전환합니다라고 날라와요. 스스로 일반 과세가 되겠습니다라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지 않은 이상은 스스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영세 적용 거래는 제가 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직접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 근데 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죠. 영세율 거래도 얘는 과세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제시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고 그걸 제시 못하면 그냥 10%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수출인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발행한 사람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받은 사람도 신고해야 맞아질 거잖아. 그죠? 양쪽에서 다 신고를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 받은 사람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할 거고 발행한 사람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할 건데 외국 회사가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해서 그 회사가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줄까요? 도대체 세금계산서 이거 뭐에 쓰는 종인지도 모를 거잖아. 그래서 세금계산서 직수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봐야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되는 게 예외가 우리 직수출이나 아니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익이 없으므로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에서는 장난친다고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발행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이 보내요. 여러분 혹시 직구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 보면 이상한 영수증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영수증이 아니라 이상 종이 같은 것들 막 적혀 있어요. A4지 같은 크기 종이나 B5 종이 같은데 막 종이가 막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 직구 대행업체 통한 거 말고 내가 직접 외국에서 사면 안 적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쓸데없는 전자제품 사서 그랬나? 막 날라와요. 그럼 제 친구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그 나라 세금 영수증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다 같이 보낸 거라고. 나한테 필요 없는. 난 사용 설명서인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제 제수씨한테 이제 좀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거 아니고 거기에 무슨 세가 얼마고 무슨 세가 얼마고 어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독일은 막 적혀 있대요. 그런 영수증을 나한테 왜 보내? 그죠? 근데 걔네들은 자기 나라든 어디든 그냥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더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 보냈겠죠. 근데 우리도 보낸다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걔가 신고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계산서 아닌 걸로 신고해야 되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면세를 보면 자, 면세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죠.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면세는 우리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역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가 목적인데 우리 면세품에 대해서 어제 저와 같이 쭉 이야기했었죠. 이 면세품 이야기했던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이 면세 품목들을 제외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들 어제 했던 거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 그리고 우리 여객 운송 영역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 고속버스, 세마로 이런 것들은 면세지만, 그런 반대로 택시, 항공기, 우동고속, KTX 이런 것들은 일반 과세라는 거죠.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도 면세고, 그리고 학원도 면세 사업자고, 그리고 서점도 면세 사업자고, 그리고 은행도 면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스 회사가 계산서를 줄 거예요. 금융이거든. 리스, 자동차 리스 같은 회사 있죠. 캐피탈도 있고 그런 것들은 금융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줄 거예요. 면세 사업자라서. 자, 그럼 면세는 면세 폭이 3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과세표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과세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 과세 사업자는 우리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럼 이 공급가액의 10%든 0%든 곱하는 거예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은 이 앞에 공급시기 때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냥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할부 판매는 총가액. 그런데 약정주의 따르는 이 타입들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거다. 그럼 외화는 우리가 직수처리 때 외화 받는 걸로 나오겠죠. 그럼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의 대가를 일부든 전부든 받아서 원화로 환가를 했다면 환가 부분은 환가 금액이고, 환가지 않은 금액이나 아직 안 받은 금액들,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할 거다. 또 재화의 수입에서는 세관장이 수입세율량서 발행해 주는 건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를 부과할 금액, 거기에 관세부터 나머지 제가 부가세라고 불렀던 얘네들을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의 10%를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서 3개 어제 기억하자라고 했죠. 대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그리고 판매장려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물건으로 준다면 얘는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해당되게 된다 라고 했어요. 다음, 자,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했는데, 자, 세금 계산서는 제가 TI라고 쓰는 텍스 인보이스라는 약자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이제 비대면 되면서 컴퓨터로 치니까 얘가 별로 힘 안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판사할 때는 악필이 원래 글씨 쓰기 더 힘들어하죠. 악필들이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TI라고 많이 썼는데, 이분은 세금계산서고 쓸 땐 TI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비대면 하면서 컴퓨터로는 그냥 칸이 모자랄 때 쓰고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새로운 거죠, 오늘 거. 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유일한 법적 증빙이에요. 세법법전에 적혀있는 증빙 중에 세금계산서라고 적혀있는 얘만 있지 나머지는 영수증이에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용만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보면 자, 물건 제가 팔고 여러분이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물건 받았고 100만 원짜리 물건 제가 팔아서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저한테 110만 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부가가치 신고 안 하고 저도 신고 안 해.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누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둘 중 누굴 잡으러 와야 될까? 당연히 물건 판 저를 잡으러 와야 되겠죠? 그 이유는 10만 원 그 부가가치세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은 사업자인데 10만 원 돌려달라고 안 오면 부가가치세법이 왜 돌려달라고 안 하니라고 연락 절대 안 와요. 그냥 마음속으로 사유가 있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쓰려고 했겠지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잡으러 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너네 상호하고 책임자 누구니? 라고 하는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끝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가 언제 일어났는지 공급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작성일자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과세표준도 알아야 되겠죠. 얼마의 거래가 오갔는지. 그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리고 세율 10%다 0%다 사업자 너네가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AT 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많이 봤죠? 여기에 찌란색 되어 있는 이것들이에요. 찌란색. 아마 세금계산서에 보면 찌란색 테두리 되어 있는 게 얘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무심코 봤던 이 찌란 테두리가 그 의미였어요.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 인지되시죠? 그럼 나머지 여기 주소, 업종, 업태 얘는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네들은 얘가 공급일자, 작성일자가 아니고 얘가 공급일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교재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말고 임의적 기재사항 적혀있는 1, 2, 3, 4번 있죠. 공급연월일, 수량, 단가 이런 것들, 이거는 세금계산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있죠. 걔는 없어도 되고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건 그 찐한 네오박스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종이 때는 공급자는 사실 이 세법이 참 그런 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똑바로 발행 안 해도
받아서 세무서에 내기만 하면 혼 안 냈어요. 탈세할 생각이 없었잖아. 받아줬잖아. 문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됐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공급자는 뭐 받아서 내면 부가세법이 기분이 나쁠 일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기획사항은 공급받는 자가 주로 많이 챙겼었어요. 지금은 사실 전자이기 때문에 얘가 빠졌으면 세금이라서 안 날아가요.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꼭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보는데, 자, 이 세금 계산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예요. 전자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고, 이 두 개가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둘 다 효력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장치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전자로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키면서 안 하면 과세관청이 불편하니까 가산세 부과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편하게 제도를 만들었잖아. 그럼 그대로 따르지 안 따랐으니까 그런 거지. 세금 계산서의 효력은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어떤 사업자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냐면, 자, 일단 기억하세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법인 사업자. 여러분들 회사 이름에 앞에 주자, 사자, 유자, 합자 뭐 이런 적혀 있는 회사명들 있죠. 뭐 사단법인, 뭐 유한회사, 한명법인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처음에 종이였다가 10억 이상인 사업자 7억, 5억, 3억 올해부터 2억으로 바뀌었어요. 개정된 거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죠. 개인 사업자는 우리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걸로 올해 개정이 되었어요. 작년이 3억이었거든. 그래서 3억으로 자연스럽게 정원할 수도 있겠죠. 이제 2억으로 줄었어요. 계속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의도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법인 사업자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상관없어. 뭐 매출에 몇 천만 원짜리 작은 회사한테 물건 사면서 컴퓨터도 없는 사람한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안 살래요.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세무서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 안 되겠죠. 종이세금 계산서 받든 전자세금 계산서 받든 어떤 세금 계산서 받든 간에 받는 사람은 받은 대로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발행할 때 내 여건에 따라, 우리 사업자 여건에 따라서 발행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받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자, 압력 처리된 곳 아래에, 자,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전에 그 AT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 발급하고 나서 전송하는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자, 기억해 두세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돼요. 자, 다음 날째 동그라미에서 꼭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막 옛날 거 섞어 잘못 보면 11일까지 막 적혀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발급했으면 다음 날까지예요. 발급해서. 그래서 전에 이런 글자 적혀 있었잖아요. 이 길 새벽 1시에 발송됩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하도 전송을 안 하니까 자동 옵션이 오늘 발행해 둔 거 있으면 다음날 새벽 1시에 보내면 다음날까지 이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옵션이 걸려 있고 그런 거예요. 다음날 기억할 수 있겠죠? 발급하면 늦어도 다음날까지. 사실 다음날로 잡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상대방이 공급 받는 자가 승인 버튼 안 눌러줘도 되도록 다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확인하고 눌러주고 싶어하는 거래처가 있겠죠. 그럼 그 유예 날짜를 하루 주기 위해서 과거에 만들 때 만든 제도예요. 그럼 서로가 발행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누르는 단계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선생님께 와서 발급 이야기 할게요. 자, 이제 발급 이야기 하고 나서 우리 그 불공제 보고 컴퓨터 실기할 거니까 컴퓨터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실기할 거 준비.